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배비장전입니다. 새우젓 장사로 유명한 서울 마포 서강 근처에 배서방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배서방네는 조상 때부터 마포에 살아 터줏대감 노릇을 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답도 많아 생활이 풍족했습니다. 배서방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첨지는 언제고 아들만큼은 꼭 양반 행세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만약 돈으로 벼슬을 살 수만 있다면. 장가까지 든 배서방의 아들은 늘 건달들과 어울려 술이나 마시고 돈이나 펑펑 쓰는 것밖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서방은 외딴 산속의 어느 집에 손발이 묶인 채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배서방은 너무 놀라서 그만 입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벙어리 흉내를 내고 만 것입니다. 이 종이에 편지를 적어라. 만약 천냥을 보내주지 않으면 독수리 밥이 된다고. 결국 배서방은 돈 1000냥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랑 함께 있던 장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적한테 1000냥이나 퍼주고 지금 같이 술 먹은 친구 걱정인 게냐? 친구 장가를 만난 배서방은 결국 친구와 산적이 짜고 자신의 돈을 가로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배서방은 항아리에 숨겨 땅속에 파놓은 그들의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돈이 사라지고 산적들은 장가를 의심해서인지 그를 때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장가는 배서방을 찾아와 1000냥을 주면 벼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서방은 일전에 항아리 숨긴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이번에 가는 제주 목사는 누구라던가? 남산골 사는 가난뱅이래. 남산골에는 유난히 가난한 선비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김진사도 그곳에 살았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져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의 고목을 베어 장작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임금님은 남산골로 암행을 나왔습니다. 저 집은 누구의 집인고? 원래 청렴하기로 이름났던 정승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김경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네가 정녕 김정승의 후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며칠 뒤 김경은 제주 목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제주 목사로 가기 전에 나를 도울 인재를 뽑아야겠소. 김진사의 부인은 그를 도우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0냥씩 받자고 얘기했습니다. 배서방과 장가는 그 길로 항아리를 들고 김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김진사의 집 앞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면접을 보러 들어가 3000냥이 든 항아리를 놓고 왔습니다. 김진사는 기뻐하며 형식적인 면접을 보았고 육방 아전 중에 원하는 직책을 고르라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드디어 벼슬자리를 얻어 비장이 되었습니다. 3년만 제주도에 다녀오겠습니다. 모처럼 벼슬을 얻었으니 양반 행세도 해보고 객지 생활도 해보는 게 나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배서방은 김진사를 따라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배서방은 비장으로서 진사를 충실히 모실 것을 위해 긴장하고 준비했습니다. 수원에서 하룻밤 묵을 때 배비장과 장비장은 사또를 지키기 위해 밤에 쥐든 처녀 귀신이든 무엇이든 쫓으려고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다음 날은 다른 고을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또를 수발할 기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비장은 혼자 사는 과부를 찾기로 했습니다. 배비장은 산골에서 늙은 할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시어머니가 잠든 뒤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김진사에게 놓고는 도망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집 젊은 며느리가 아니라 다 늙은 할머니를 김진사에게 들이밀었던 것입니다. 배비장이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밝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사또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해드리고 왔습니다. 내 얼굴에 이 말랑말랑한 밀가루 반죽을 붙이고 들어갔었지요.
사또가 깨시기 전에 아침 일찍 나오는 길입니다. 배비장은 김진사가 묵은 사랑방에 달려갔습니다. 김진사는 어디서 그렇게 예쁜 여인을 구하였냐며 그 여인에게 수고비를 주라며 큰 돈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끼니조차 어렵던 새님이 준 수고비치고는 너무나 큰 돈이라 배비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양을 떠난 지 보름이 넘어 해남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해남에는 제주에서 신인 사또를 맞이하기 위해 몇몇 관리들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석이란 관리는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든지 어려운 일은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해남을 출발한 지 4-5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김진사는 뱃바닥에 엎드린 채 용왕을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재물을 바치는 게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바다고기를 가장 많이 잡은 사람을 바치면 됩니다. 그래? 배비장을 바다에 바쳐라! 죽게 된 배비장이 사또의 다리를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대신에 돈을 넣을 수 있겠소? 사공이 속삭였습니다. 배비장이 사공에게 돈을 주자 준비됐던 돼지를 대신 제물로 바쳤습니다. 순간 갑자기 배가 하늘로 치솟는 것처럼 기울면서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 정신을 잃고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배비장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이곳은 제주라고 했습니다. 비장날이 칠석입니다. 소인이 비장나리를 꼭 껴안고 배에 매달린 생각은 안 나십니까? 아이고 고맙다. 칠석이 아니었으면 난 영락없이 고래밥이 되었겠지? 며칠 후 제주 성 밖에 있는 환풍정 넓은 마루에서 사또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전 사또의 비장, 정비장이란 남자와 제주에서 제일 이름난 기생 애랑이 이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리가 돌아가신 뒤 나리 생각할 때마다 볼 수 있는 정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입고 계신 두루마기와 바지라도 놓고 가시지요. 정비장은 다 벗어주고 알몸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랑은 상투를 자르고 금리까지 뽑았습니다. 배비장은 그러한 정비장을 만나게 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자 칠석은 제주에는 백여우가 많은데 그 백여우한테 홀리면 저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풍토병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관기들도 사또께 인사를 올렸고 제일 마음에 드는 애랑을 불러 사또는 자신의 옆에 앉혔습니다. 애랑은 신인 사또 옆에 앉아 연신 술을 따르며 사또의 마음에 들려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배비장이 제주도에 온 지도 벌써 2계절이 지났습니다. 내가 왜 이 섬까지 따라왔을까? 생각할수록 후회스러웠습니다. 관가에서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고 시시한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또께서 한라산 유람을 간다고 나섰고 가마를 탄 사또를 앞뒤로 하인과 비장들이 따랐습니다. 기생들도 있었는데 이때 배비장은 난 결코 기생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예방은 여자를 무서워한다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있는가? 모두들 깔깔 웃었습니다. 그리고 칠석은 배비장을 데리고 저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 잠깐 소피 보고 올 것이니 자리나 보고 계십시오. 그때 가까운 바위에 무엇인가가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애랑이었는데 물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칠석이 와서 저 여인은 애랑이 아니고 애랑의 여동생인 홍랑이라고 했습니다. 홍랑은 관기가 아니고 과부이니 어디 한번 다리 좀 놔볼까요? 그럼 저에게 나중에 비장 자리해 주십시오. 홍랑에게 새끼 음식과 빨래를 거들어주면 수고비를 넉넉히 줄 것이라 전해라. 홍랑이가 수절 과부라고 거절했습니다요. 여자들은 달콤한 편지를 좋아하니 편지를 한번 써보시지요. 배비장은 홍랑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홍랑의 편지에는 시동생들이 본인을 지키고 있으니 그들과 싸워서 당당히 자신을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홍란의 집에 몰래 들어가던 배비장은 시동생들에게 잡혔습니다. 칠석이 옆에서 사람이 아니고 개라고 했습니다. 칠석이 시키는 대로 앞발도 들고 쉬도 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홍란을 차지할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칠석이 자신이 유명한 장님 점쟁이를 모셔온다고 했으니 장님 흉내를 내라고 했습니다. 배비장은 홍란의 집에 들어가 시어머니의 신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뒷간에서 밑을 닦은 집에 악귀가 붙었소이다. 지금 바로 소금을 가지고 개울에 가서 젖닭이 울 때까지 닦고 또 닦으시오. 시어머니가 나가버리자 배비장은 바로 홍란을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외삼촌이 오셨다. 어서 나오너라. 배비장은 알몸으로 괴짝 속에 숨었습니다. 외삼촌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괴짝에서 뽕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 괴짝 속에 요물이 들었구나. 얼른 가져다 버려야 한다. 외삼촌이 일어나서 괴짝을 주먹으로 내려치자 그 안에 있던 배비장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칠석이 왔습니다. 그들은 괴짝을 들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도중에 잠시 쉬었는데 어르신, 아무리 요상한 괴짝이라도 사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또 앞에 모였고 모두들 이 괴짝을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 괴짝 속에서는 벌거숭이 배비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우스워서 배를 움켜잡고 웃었습니다. 배비장이 김경에게 벼슬을 얻어 제주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배비장은 애랑을 잘 꼬드겨서 둘이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애랑은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배비장의 흰머리카락을 뽑아주며 한양 갈 때 저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제가 아이를 낳으면 족보에 올려주십시오. 알았다. 족보에 올리지. 그럼 지금 족보에 올려주세요. 아니, 낳지도 않은 애를 어떻게 족보에 올리란 말이냐? 전 지금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제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답니다. 종이에다 쓰세요. 아들이면 1년에 양육비로 100냥, 딸이면 50냥씩 준다고 쓰세요. 애랑은 배비장을 윽박질렀습니다. 배비장은 속으로 은근히 애랑의 돈을 탐냈었습니다. 내가 모은 폐물을 팔아 한양에서 제일 좋은 기와집을 살 거예요. 아무렴 그래야지. 배비장은 애랑에게 폐물을 담을 튼튼한 괴짝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제주를 떠날 날이 가까워한 배비장은 너무나 바빠서 애랑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제주를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무엇이 좋아 그렇게 웃나? 선녀와 같은 애랑을 한양에 들고 가니 어찌하니 즐겁겠습니까?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다지? 벌써 이름도 지었습니다. 애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비장은 아마도 애랑이 1만냥가량 되는 폐물이 든 괴짝과 함께 배에 탈 모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배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와도 애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노비가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애랑이 산에 쌍둥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배가 떠날 무렵 애랑이 뛰어왔습니다. 서방님, 가시면 약조한 대로 해마다 200냥씩 쌍둥이 양육비를 보내주세요. 전 한양에 가지 않고 여기서 칠석이와 함께 살겠습니다. 배비장은 이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듯 놀랐습니다. 쌍둥이 뭐 다 필요 없어. 양육비를 안 보내면 이거 알죠? 애랑은 집게와 장도리를 쳐들어 보였습니다. 이런 고얀, 내가 더 큰 집게와 장도리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네 앞니와 칠석이 놈 앞니를 몽땅 뽑아버리겠다. 배비장은 분통이 터져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는 파도에 휩쓸려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선창가에는 애랑과 칠석이가 서서 가물가물 멀어져 갔습니다.